심장마비 생존자를 만든 단 7가지 행동,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정성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마비 같은 건 뉴스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 설마라는 생각이 정말로 위험한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응급실에서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돼요. 얼마 전에 72살 되시는 김영수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설마 이게 심장 문제일 줄이야. 다행히 그 어르신은 가족분이 빨리 대처해 주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봐온 통계를 말씀드리면 심장마비가 발생한 분들 중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증상을 느끼고도 바로 응급실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체한 줄 알고 넘기시거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 대응을 놓치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요. 68살 되시는 박미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에 할머니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증상이 계속되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셨던 거죠. 다행히 박 할머니 따님이 몇 달 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어머니의 증상을 듣고 바로 어머니 이거 심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안전한 자세로 앉히시고 집에 있던 아스피린을 드시게 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런 빠른 대처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검사 결과를 보니 실제로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따님이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지라고 넘겼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가끔 병원에 검진 오실 때마다 그때 딸이 빨리 알아줘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심장마비는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평소에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분들 중에는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70살 되시는 이정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시고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고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으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온 거죠. 다행히 그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응급 상황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증상을 느끼는 순간 바로 이게 혹시 심장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즉시 대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심장마비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보아온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생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증상을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면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왼팔이 저리면 어깨가 아픈가 보다. 숨이 차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이런 증상들이 항상 심장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특히 기억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65살 되시는 최영희 할머니 경우예요. 그 할머니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셨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또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고 좀 쉬시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자 옆집에 사시는 이웃분이 이거 좀 이상한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최 할머니가 병원에 오시게 되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죠. 이런 일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일반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기본적인 응급 상황 대처법만 알고 계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심장마비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7가지 대처법을 정말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응급 상황은 아무도 겪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면 정말 당황하게 되고 그 당황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미리 알고 있으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침착함이 생명을 구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응급실에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가족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도 함께 말씀드릴 텐데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보이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평소에 해두면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마비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7가지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생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게 심장마비다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심장마비 증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75살 되시는 한정수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느끼신 증상은 정말 미묘했어요. 선생님, 그냥 평소보다 좀 더 숨이 차는 것 같고 가슴이 뭔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감기 기운인가 싶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오늘은 좀 다르다는 직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활동을 멈추시고 안전한 곳에 앉으셨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대처법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뭔가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세예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심장마비 의심 상황에서는 오히려 앉아 있는 게 좋아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45도 정도 기대어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9살 되시는 김순옥 할머니 사례를 보면 처음에 증상을 느끼시고 침대에 누우셨다가 오히려 더 답답해지셨대요. 그런데 아들분이 와서 할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리니까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올바른 자세는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주소는 물론이고 몇 동 몇 호인지 어떤 건물의 몇 층인지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응급 상황에서는 몇 분의 차이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사례 중에 72살 되시는 박동진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에 119에 신고하실 때 너무 당황해서 저 여기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이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다행히 옆집 이웃분이 도와주셔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었지만 그 몇 분이 정말 아까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집 전화기 옆이나 냉장고에 자신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것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아스피린을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아스피린은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에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2단계는 건너뛰시고 다른 대처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67살 되시는 이명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집에 아스피린을 항상 준비해 두셨어요. 냉장고 위에, 침실 서랍에, 거실 테이블 위에 각각 하나씩 두셨던 거죠. 그래서 증상을 느끼는 순간 바로 아스피린을 드실 수 있었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기침 심폐소생술이에요. 이건 의식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슴 안쪽에 압력이 생겨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70살 되시는 오승호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그때 기침을 계속했더니 조금씩 의식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의 위치를 적어두는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을 부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준비예요. 73살 되시는 최병수 할아버지는 평소에 현관문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셨어요. 응급 상황 시 아래 화분 속 열쇠 사용이라고 적어두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문자든 전화든 영상통화든 상관없어요.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간단 명료하게 심장 이상, 119 신고함, 병원 가는 중 이런 식으로 핵심만 전달하는 거예요. 66살 되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증상을 느끼자마자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으셨어요. 그래서 딸분이 실시간으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7가지 방법들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간단한 것들도 당황해서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평소에 미리 알아두시고 가끔씩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준비들을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냉장고 위에 아스피린 준비해 두기, 집안 곳곳에 응급 연락처 적어두기, 스마트폰에 119 문자 신고 방법 익혀두기, 이런 것들이요.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도 나와 있어요. 모션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응급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을 텐데요. 기침 심폐소생술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요.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의식이 있고 맥박이 약하게나마 뛰고 있을 때는 기침이 일시적으로라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70살 되시는 서정민 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방법만 지키셨는데도 생존하셨어요. 119 신고, 아스피린 복용, 가족에게 영상통화. 정말 간단한 준비와 대처가 생명을 구한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에게는 생존의 기회가 있다는 걸 제가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77살 되시는 조한석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그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이웃집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보시고 나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혼자서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응급처치 교육도 받으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년쯤 지나서 실제로 조 할아버지에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당황하셨을 텐데 그 할아버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아, 이게 그때 배운 그 증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로 의자에 앉으시고 119에 신고하시고 아스피린을 드시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미리 준비해 두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준비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조 할아버지처럼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간단한 것도 놓치게 되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준비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50대, 60대 초반에도 심장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분들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64살 되시는 신말순 할머니 사례를 보면 할머니 본인은 증상을 잘 모르셨는데 며느리분이 빨리 알아차리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오늘 좀 이상하게 피곤하네, 가슴도 답답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걸 며느리분이 듣고
어머니, 혹시 심장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시죠 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할머니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셨지만 며느리분이 끝까지 설득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정말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빨리 와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었죠. 만약 며느리분이 그냥 넘겼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가족 모두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걸 미리 얘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 안 곳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세요. 냉장고 위, 침실 서랍, 거실 테이블 이런 곳에 각각 하나씩 두시면 어디서든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응급 연락처와 정확한 주소를 적은 카드를 만들어서 집안 여러 곳에 붙여두세요. 전화기 옆, 냉장고 문, 현관문 옆 이런 곳에 붙여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119 문자 신고 방법도 미리 익혀두시고요. 요즘에는 정말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모션 센서가 달린 카메라를 설치하시면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집 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오랫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장치들이죠. 또한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시거나 영상 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족들이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76살 되시는 방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7시에 딸과 영상 통화를 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상 통화를 하는데 할머니 얼굴색이 평소와 다르고 말씀도 힘들어 보이셨대요. 딸분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의학 지식이 많지 않아도 기본적인 대처법만 알고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의료 장비나 전문 기술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행동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수없이 봐왔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런 걸 배워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오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80살 되시는 김봉수 할아버지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응급처치 방법을 열심히 메모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런 지식은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는 게 좋아요. 이웃집 어르신들과 얘기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과 만날 때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해 보세요. 요즘 이런 좋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분들과는 서로 응급 연락처를 교환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멀리 있으면 이웃분들이 먼저 도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웃 간에 소통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일들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시고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응급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대처법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하셔서 모두가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작은 준비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